네덜란드와 일본 경기 끝난 시점에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2조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네덜란드와 일본이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난 대회 독일, 스페인 상대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도 유럽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호성적을 이어가게 됐네요. 그래서 선발 라인업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일본에서는 나카무라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섰고요. 이 선수가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공격수를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윙백으로 과연 나설까? 물론 이제 친선전에서도 윙백을 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진짜 했을까? 라고 물음표가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윙백으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선에 마이다 다이젠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마이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이토보다는 이토 주니어라는 선수가 또 있는데 이 선수보다는 또 수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원에 사노가이슈가 선발이 됐는데 그래서 카마다와 중원을 이뤘는데요. 아무래도 엔도가 또 최근에 이탈을 했고 부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대표팀 은퇴까지 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노가 아마 대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나올 선수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타네구치, 와타나베, 이토 이렇게 백스리 구성도 됐고, 그래서 일본은 마이다 다이젠 정도 그리고 사노가이슈 정도 빼고는 나올 선수들이 나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쪽으로 좀 가보게 되면은요,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서머빌입니다. 일단은 3월까지도 선발이 대표팀에 되지 않으면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대표팀에, 근데 이번에 또 최근에 폼이 웨스트햄에서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선발이 됐고요. 거기에 이어서 선발 출장 1차전에 선발 출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확실히 또 서머빌이 저희가 프리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랙 역할을 또 네덜란드에서 잘 소화해줄 거의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좀 네덜란드 대표팀 내에서 중용을 또 받지 않을까. 또 오늘 또 공격 포인트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네덜란드 경기를 볼 때는 서머빌을 많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런과 학포의 기용은 이상하진 않은 것 같고요. 학포가 리버풀 팀에서는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계속해서 잘해왔기 때문에 선발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말돈신이라고 불리는 우리 도니엘 말런은 로마에서 또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3월 평가전부터 많이 시간을 부여받고 있고요. 그리고 백포 라인업도 나올 선수들 바네케, 반다이크, 반더벤, dum프리스까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더러스와 코프메이너스 중에 누가 선택을 받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1차전에서는 라인더러스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용과 흐라베는 원래 주전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발 라인을 살펴봤고, 그래서 경기 흐름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전반전인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좀 더 전력 우위다 보니까 주도권을 상당히 많이 잡고 경기 운영을 했고요. 일본은 좀 더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상한 건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 일본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선수비 후역습 이렇게 준비를 한 건 좀 이상하진 않지만 네덜란드의 운영이 좀 많이 전반전 한정에서 많이 실망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전반전에 네덜란드가 69%라는 점유율 품목 기준입니다.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운영을 보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풀백 부분에서 그게 많이 드러났는데, 오른쪽에 dum프리스 그리고 왼쪽에 판더벤이 있어가지고 저는 라인업만 봤을 때는 dum프리스를 좀 올려놓고 판더벤을 수비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좀 비대칭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까놓으니까 판더벤과 이 dum프리스 모두 좀 전진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 이제 상대 윙백과 윙포워드 그 지점에서 절대 상대 측면 자원들보다 앞에 나가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대가 완전히 내려서지 않은 지점에서는 센터백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오히려 빌드업도 수행해주고 좀 안정적인 위치에 좀 위치를 하려는 운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측면에 터치라인을 벌린 거는 양쪽 윙포워드고, 그리고 오히려 윙포워드가 뭔가를 드리블을 통해 만들어내면은 풀백들인 그냥 오히려 공을 크로스를 받으러 침투하는 이런 모습도 자주 보였던 네덜란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움직임도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대체적으로 뒤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전반전에 굉장히 네덜란드 공격이 답답했었는데 그 영향에 풀백 운영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전 센스가 없었던 것은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 서머빌이 드리블을 통해서 좋은 장면도 몇 번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말런에게 초반에 좀 찬스가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기회가 더 적었지만 일본이 우에다에스한테 스루 패스를 잘 찔러 넣어서 아쉽게 빗나간 슈팅 그리고 나카무라가 만들었던 슈팅 요 정도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인상적이었을 만큼 전반전의 네덜란드의 운영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전반전이 지나서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전반전만 봤을 때는 저는 카타르 스위스전 이후에 가장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보다 잘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네덜란드가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결과도 물론 안 좋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좀 더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좀 더 가미된 공격 형태를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진짜 너무 느려가지고 진짜 잠올 뻔했어 진짜. 그래서 좀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데 개선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면은요. 네덜란드 입장에선 운이 좋게도 아니면은 판다이크의 상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다이크의 득점이 상당히 좀 이르게 터지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좀 기분 좋게 앞서갔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에 판다이크가 리그에서 많이 6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센터백 치고는 굉장히 좀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대표팀에서도 월드컵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했어요. 경합을 했던 게 와타나베 선수였는데 경합에서 완전히 밀렸다 라기보다는 좀 경합이 오기 전에 공중볼이 본인들한테 당도하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판다이크의 좋은 능력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앞서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전반전에 하던 것처럼 좀 여유롭게 좀 보수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고 사실 그게 골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후반전 한정에서는 이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나카무라의 동점골이 빨리 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1대1 상황을 맞이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나카무라 선수가 후반전에 측면에서 공을 받아서 안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사실 슈팅이 너무 좋았죠. 좀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니어포스트로 땅볼 슈팅을 때린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과감한 시도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슈팅의 임팩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이 나카무라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유럽 상위 리그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나이도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고 그리고 현재 프랑스 2부 리그에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준 능력은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사실 그 슈팅 하이라이트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니어포스트 쪽으로 왔고 그리고 수비수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도 너무 좋았고요. 페르브리온 키퍼 입장에서도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일본이 빠르게 따라갔는데 근데 여기서 네덜란드도 또 대응을 합니다. 서머빌이 오른쪽 측면에서 들어온 다음에 왼발 슈팅. 사실 서머빌이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왼발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서머빌이 또 왼발로 정말 기가 막힌 가마차기를 성공을 해내면서 네덜란드가 기분 좋게 또 앞서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네덜란드는 이 경기 이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좀 수비적인 교체도 하면서 좀 잠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81분에는 아케까지 좀 들어가게 되면서 네덜란드는 경기를 잠그겠다. 그러니까 아케가 들어가면서 백5로 변화를 한다는 형태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흐라벤이 빠지고 아케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수비적인 교체를 하고 네덜란드가 후반을 버티겠다. 후반 막판을 버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토주냐 그리고 오가와 이런 공격수 자원들을 계속해서 투입해내면서 4-4-2 형태로 좀 변화를 줬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막판에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일 반전인 것 같은데 일본이 사실 계속해서 크로스 상황도 좋게 만들어내고 측면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전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세트피스로 넣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경험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 교체대에 들어간 이 오가와 선수가 셀레브레이션을 하길래 골인 줄 알았어 이 선수가. 근데 골은 아니었고 오가와의 어시스트 그리고 카마라 다이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세트피스에서 어쨌든 오가와가 판다이크와 제가 경험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지금 본 시점이 아니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가와가 네덜란드의 센터백을 상대로, 네덜란드의 수비진을 상대로 경합을 따냈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나마 뭐 일본에서는 186cm로 키도 좀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경합 능력도 있는 선수라서 확실히 본인들이 가진 장점을 발휘를 이번에 잘 해준 것 같고, 오가와가 선발로 나선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감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좀 올라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의의 일격을 또 네덜란드가 맞게 되면서 이 선수가 카마다의 득점이 88분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이미 교체 카드를 다 써버린 상황이고, 백5로 또 변화를 한 상황이고, 뭐 브로비아 데파이가 전방에 있긴 합니다만 전반전에 선발 라인업 보다는 공격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네덜란드도 거의 공격을 해보지 못하고, 또 일본은 사실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2대2로 경기가 좀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게, 일단은 전반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덜란드가 너무 정적이다. 너무너무 정적이다. 사실 득점 장면도 하나 세트피스, 그리고 하나는 완전히 서머빌의 개인 능력이었기 때문에 과연 네덜란드가 이대로 가도 될까? 물론 이제 티니지, 스웨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상대들이 좀 뒤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뒷경기들에선 쉽게 이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도 뭐 서머빌의 개인 능력, 뭐 판다이크 같은 선수들의 세트피스, 뭐 이런 걸 위시로 해서 뭐 말런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네덜란드가 조별리그 통과하자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를 뭔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하다못해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굳이 저는 말런을 선발로 쓸 이유가 없지 않나. 전반에 보면은 굉장히 공격이 느리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크로스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 크로스 상황에서 뭐 날카로운 킥들이 많이 시도도 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면은 말런은 아무래도 공을 앞으로 나가면서 받아야지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물론 뭐 몸도 좋아가지고 경합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좀 더 이제 침투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흐름의 경기 운영을 하고 싶다면은 말런이 맞나? 오히려 전반전에 브로비를 쓰고 후반전에 말런을 투입하는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상적인 거는 이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좀 더 경기 형태를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오른쪽에 듀프리스도 좀 더 활약을 하고, 그리고 서머빌도 1대1 기회를 이번에 뭐 많이 받긴 했지만 더 이제 1대1 상황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서머빌 1대1 돌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물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서머빌의 돌파 이외에 둠프리스의 침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가 되어야 네덜란드의 공격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트피스도 실점을 허용을 했고, 그리고 뭐 나카무라의 골은 사실 나카무라가 잘하는 거니까 조금 예외로 두겠습니다. 세트피스도 허용을 했으니까 수비도 그렇게 이번 경기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재미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안정적인 경기라고 예상했던 네덜란드가 의외로 수비 쪽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공격은 생각보다 조금 더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선수들 개인이 아니라 공격 전체 형태적으로 전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이번 경기에서 전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좀 각성이 확실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좀 일본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은 수비 저직력도 나쁘지 않았고요. 세트피스는 사실 재앙이라고 봐야 되고, 서머빌의 그 득점도 재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두 장면 모두 압도적인 개인 능력에 의한 실점이니까 사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독 입장에서 그냥 아쉽다, 다음에 좀 더 잘해보자, 이 정도로 맞춰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전술적으로 뭔가 좀 더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일단 합격점,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나카무라가 정말 예상치를 웃도는, 사실 미토마가 빠졌을 때 이 일본의 왼쪽 측면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카무라가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본의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축제 현장 너무 좋지 않나? 일본에서는 너무 좋게 지금 그림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 네덜란드의 1차전 이렇게 지켜봤고요. 확실히 일본이 강해요. 평가전에서도 네덜란드를 이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장면들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필연이었음을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적인 운영에서 빠르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조별리그는 통과할 수 있다고 칩시다. 사실 상위 레벨 토너먼트에 가면은 이런 운영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무한 크로스를 올려라, 그냥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스럽고, 제가 전반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경기 보기가. 좀 빨리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경기력으로 네덜란드 대 스웨인, 네덜란드 대 튀니지 경기가 펼쳐지다 저는 안 봅니다. 2차전도 변화가 없다 네덜란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 경기를 좀 비추하는 쪽에 가깝게 제 의견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네덜란드 대표팀에 대한 시선이 네덜란드 국가 내에서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민심이 좀 흉흉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일본 얘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상황에 따라서 뒷 얘기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또 팟캐스트에는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한번 얘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